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시작해 볼게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시작해 볼게요. 안옥희 기자입니다. LG SK 배터리 합의 보톡스 분쟁에 힌트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6년 동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전은요. ITC 최종 판결을 계기로 2021년 2월 3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만든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미국 판매에 대해 자사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건, 현 에브비,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제3자 합의 계약을 했고요. 메디톡스와 엘러간 는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 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되 에볼루스는 합의금 380억 원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고요.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도 16.7% 취득해 2대 주주가 됐고요. 한국 소송에 대한 불씨까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TC가 나보타에 대해 내린 미국 판매 금지 결정과 미국 내 소송 등이 모두 철회됐고 사실상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시장 리스크도 모두 해소됐죠. 메디톡스도 에볼루스처럼 로열티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양사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인데요. 보톡스와 배터리 시장 규모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으로 현금을 비롯해 자회사 지분 또는 로열티를 LG에너지 솔루션에 넘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리막 제조사로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SKIET가 유력 후보고요. SK이노베이션은 SK루브리컨트와 SK종합화학의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이고요. 자회사 지분 매각과 SKIET 상장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 배터리 등 성장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마침 이 금액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원하는 합의금 규모와 맞아떨어져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금 협상이 진행된다면 합의금 지급 방식으로 일시금 로열티 배상, 지분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합의금 배상 방식에 대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업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합의 방식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도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사례를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톡스 분쟁 관련 메디톡스의 국내 소송 등에 폭넓게 관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팀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관련 국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대로 미국 연방비밀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따라 합의금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규모가 5조 원 안팎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뒤 내놓은 보고서에 두 회사의 합의금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안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자, ITC는 3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고 명시했고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미국 배터리 공장 건립뿐만 아니라 현지 학교의 장학금 기부와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지원 비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법인은 2020년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투자 우수 기업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배터리 소식 계속 볼게요. 해외 완성차 배터리 속속 내재와 배터리 업계의 주도권 뺏길까봐 초조해하고 있네요.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 그룹은요, 15일 파워데이 행사에서 유럽의 대형 배터리 공장을 6개 증설하고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80%를
자체 개발 생산해 내겠다고 밝혔죠. 이전까지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생산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셀을 납품받았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요, 독일 배터리 업체 ATW 오토메이션을 인수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에요. BMW는 독일 미넨에 배터리 셀 파일럿 공장을 짓고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 도요타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대차는 배터리를 자체 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외부 조달을 만족해야 한다며 균형을 잡고 있어요.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내재화를 준비하면서 배터리 업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소식 또 있죠. SK, LG 미국 배터리 소송. SK 쫓아내고 독점 지위 갖추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LG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는요, 그간 시장에서 분석된 대로 결국 이번 소송의 목적이 SK 이노베이션을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투자를 발표하는 실제 목적이 경쟁 기업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데 있다는 것은 미국 사회도 잘 알고 있다. 구체성도 구속력도 없는 발표만 하는 것은 한미 간 경제협력, 특히 미국의 친환경 정책 파트너가 돼야 할 K배터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만수 기자인데요. 파우치 원통 각형, 불붙는 배터리 표준 경쟁이라고 하네요. 자, 각형은요, 사각형의 금속 틀 안에 배터리 셀을 구성한 형태고요. 안정성은 높지만 무겁기 때문에 대용량을 탑재할 수 없고 그만큼 주행 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에요. 중국 KATL, BYD와 삼성 SDI가 주로 생산하고요. KATL은 각형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셰시에 배터리 셀을 결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현대차,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신형 전기차의 파우치형을 적극 채택하면서 파우치형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테슬라가 원통형, 폭스바겐이 각형을 주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구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만수 기자인데요. 폭스바겐도 전기차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 비상 걸린 K배터리네요. 배터리 유형별 특징이요. 오른쪽 편 보시면 각경이 49%의 점유율입니다. 내구성 좋고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 용이하고요. KAT의 삼성 SDI 노스보트가 하고 있고요. 파우치형은 27%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 높고 사이즈 변경 용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원통형이 한 23%, 제조 단가 낮고 에너지 고밀도,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네요. 현실이 된 가상세계, 메타버스 경제, 산업의 판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메타버스 경제 규모도 커질 전망이죠.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5년 315조 원, VR과 A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 XR,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는 520조 원 정도로 전망되고요. 메타버스를 파고는 사용자들은요,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Z세대 2030 세대입니다.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은요, 유튜브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 로블록스인데요. 이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죠. 미국의 16세 미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중 약 55%는 로블록스에 가입돼 있고요. 이들은 유튜브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중 52%는 현실 친구보다 로블록스 내 관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죠. 2020년 로블록스 이용자는 2019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블록스는 하나의 게임으로 규정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블록으로 구성된 3D 입체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고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게임이나 자동차 등 창작물을 만들어 유로로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로블록스에는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는 200만 명 이상인 걸로 알려졌죠. 자, 작년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3대 욕구가 위축됐기 때문이고,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공간을 만나고 싶은 욕구, 성취하고 싶은 욕구, 집에만 있으면서 생기는 불안감으로 인해 깨지는 균형 욕구 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현실 대신 메타버스를 통해 살아가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을 좀 많이 볼게요. 기아영 기자네요. 메타버스 글로벌 열풍에 신한카드, 미래 먹거리 발굴 나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적이다. 특히 미래 고객인 Z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으며 하루 평균 접속자만 4천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다. 네. 조슬기나 기자네요. 5G 앞세운 이 통사 메타버스 전쟁.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시작.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진짜 메타버스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일찌감치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AR, VR 기기 개발에 나서는 등 시장 선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메타버스는요.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 써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요새 좀 하고 싶네요. 페이스북이요. 한국 시장 유통 제휴사로 SK텔레콤을 낙점한 이후 또한 VR 생태계 확장에 있고요. 레지니앙 매니저는 오큘러스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브라우저 사용,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 감상과 운동, 업무, 소셜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며 메타버스 세상 속 연결이 곧 통신의 미래라고 말했고요. 페이스북은 VR을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투자와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2014년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AR과 VR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고요. 당시 페이스북이 2조 5천억을 들여 정식 제품도 없는 오큘러스를 인수하자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페이스북이 퀘스트2로 초기 VR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자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오피스는 퀘스트2만 착용하면 당장 자기 옆에 컴퓨터가 없어도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고요. 아바타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컴퓨터 없이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스마트 글라스와 헤드셋을 차용하면 모든 것이 집에서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게 페이스북의 구상입니다. 또 메타버스 소식이 돼버렸네요. 김중원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스닥 조정에도 강세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이네요. 미 국채 10년물가요. 2년물 금리 볼게요. 10년물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2년물은 생각외로 상승하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의 재정 부담을 분석해 보면요. 지난 2분기 미 정부의 이자 비용을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비율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점 2011년에서 2012년 수준에 도달하며 금리 상승에 재정 리스크가 부각됐고요. 하지만 이후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미국 재정은 금리 상승을 더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순이자 비용과 국채 금리 상관관계를 고려해 미국 국채 10년 금리 상단을 추정해 볼 때 2021년 말까지 1.9에서 2% 수준까지도 감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으로 당장 페드가 행동에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에 추가해 유가 급등 등에 따른 공급층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요. 비용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의 가파른 반등은 페드의 경기 회복 시나리오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페드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으로 과도한 장기 금리 상승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드 커브 컨트롤과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장기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구두 개입을 시작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면요. 지금 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거를 줄일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요. 그게 이제 미국 은행이 할 건데요. 그 언제 할지 좀 사람들이 촉각을 곤대 세우고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리 오르자 투자 매력 커져 해외 자본 보유 미국 국채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금리 부분 클릭해서 많이 몰아서 볼게요.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가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적 매수도 점쳐지는데요.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국채 보유 물량을 90억 달러 줄였던 일본은 곧바로 1월 250억 달러를 사들였고요. 앞서 미국 헤지펀드 거물 데이비드 테퍼는요. 일본이 강력한 대중전선 구축 차원에서 미국 국채 매입을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죠. 네. 중국이 파는 채권을 일본이 사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해외 투자자 소유 미국 국채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많이 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11년 1월에요. 많이 증가했죠? 네. 다른 금리 소식 한번 또 볼게요. 김현석 기자네요. 달리오 인플레 시대에 채권 투자는 멍청한 일. 달리오는요, 꽤 유명한 투자자예요. 달리오, 레이 달리오라고 책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채권에서 중국 채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진 중국 채권 보유량은 현재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6%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만기의 미국 부채 발행량이 75달러 규모가 넘는다며 채권 투자자가 보유 채권을 팔기 시작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고 지적했고요. 또 미국 행정부는 재정 부양안 집행을 위해 막대한 부채를 창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부채를 매입해야 하고 돈을 찍어야 한다. 또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인공적으로 채권 가격을 지원했다. 이런 움직임은 장기 부채 주기의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영효 기자네요. 21세기의 소니, 20세기에 머무른 파나소닉 사업 재편이 명운을 갈랐네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소니 빨간색인데요. 2011년에 마이너스 4,554억 원의 순이익인데요. 2020년에 1조 85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파나소닉은 반면에 아직 이익이요. 1,500억 원 밖에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마일 커브라고 아십니까? 스마일 그러면요. 그 중간 부분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양극단이 위로 올라가는 스마일 표정이 되잖아요. 그게 스마일 커브라고 해요. 생존을 위해 소니가 선택한 길은 전자사업의 비율을 낮추는 사업 재편인데요.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업이 가격 주도권을 쥐기 쉬운 서비스업으로 변신하자는 시도였고요. 소니 사업 재편의 큰 방향은 기업 집단 할인, 컬러머 레이트 디스카운트와 스마일 커브로 요약됩니다. 스마일 커브는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제조 공정보다 처음과 마지막 단계인 연구개발, 브랜드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경영 이론이고요. 각 제조 공정의 부가가치 그래프를 그리면 미소를 짓는 것처럼 U자형이 된다 해서 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사업 재편 결과 과거 주력 사업이던 제조업의 비율은 크게 낮아졌고요. 그 대신 게임, 음악, 영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이미지 센서 등 부품 산업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죠. 핵심 사업부 대부분이 스마일 커브의 양극단에 위치한 건데요. 게임, 음악, 금융 등 이익률이 높은 산업에 재투자를 반복한 덕분에 소니는 일본의 8대 가전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네요. 포스코 3,100억 주고 산 리튬 호수에서 35조 매출 전망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소식을 좀 전해드린 기사예요.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보시고요.
삼성전자는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자율주행 기업 사바리를 인수했고요. 현대모비스는요, 계속 인수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성장부는 M&A를 위해 2에서 3조 정도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장외 몸값 1.2조, 넷마블 네오 IPO 시동 거네요. 넷마블 네오는 넷마블의 자회사인데요. 주요 게임은 리니지 2 레볼루션과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제작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하네요. 해외 자본 몸값 뛴 K 유니콘의 뭉칫돈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K 유니콘들 한번 볼까요? 네. 유니콘은요, 1조 원 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쿠팡은 100조 원 됐어요. 네, IPO 상당했고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한 5조 원 되고요. 위메프 한 2.5조, 티몬 1.9조, 크래프톤 6조 정도 됩니다. 게임인데요. 토스 운영사가요, 한 3조 원 되고요. 야놀자 한 5조 원, 무신사 패션 업체죠, 2.5조 원, 마켓컬리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마켓컬리가 이게 미국에 상장하면 2조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당근마켓 많이 사용하시죠? 중고 물품 거래하는데요. 여기도 기업가치 수준이 지금 2조 원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600만 명 수준의 이용자가요, 올 초에 1,500만까지 솟아났네요. 불 들어올 때 노젓자, CFO 영역 건드리는 바이오 업계네요. 네. CFO들이 이제 바이오 업계에 가가지고 인수합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바이오계 CFO는요, 넥스턴, 손명서 신라젠 CFO, 바이오 부문 대표 선임했고요. 바이오 기업 인수 투자할 것 같고요. 시젠, 김범준 전 KT CFO,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 재무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 랩지노믹스, 신재원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CFO, 사업 다각화, 지니너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 CFO, 코작 시장 상장. 예, 역할이 다 주어졌죠. 해외 왕성차 배터리. 네, 요거는 뭐 아까 배터리 소식에서 전해드렸고요. 하웨이의 대미 고유책 5G 기술의 로열티 부과. 화웨이가 대단한 회사긴 하네요. 네, 이렇게 로열티를 또 부과할 수 있는 정도네요. 퀄컴 같은 건가 봐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가 자사의 5세대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허 로열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어떻게든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고육책을 짜냈는데요. 2009년 5G 기술에 착수한 화웨이는 현재 5G 관련 특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요, 화웨이가 가진 특허는 전 세계 5G 특허의 18.3%에 달해 노키아 14.6%, 삼성 12.9%, LG 11.2%를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SCP는 특정 사업체에 채택된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로 이동통신 업체들은 로열티 수입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해 5G 관련 SEP 확보에 주력해왔죠. 국채금리 방향 결정할 3월 FOMC 긴축 시기에 빨라져도요, 완화 기조는 유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쟁률 선망치 미국이요, 지금 6.9%에서요, 한 7.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 방향을 알려주는 점도표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어떻게 나아졌는지 한번 볼 것 같고요.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사람은 5명 예전에 됐었고, 지난해 12월 전망이었고요. 한 명이 2022년 인상 접혔고요. 대부분은 2023년 현금리 수준 유지하고 2024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네요. 아슬아슬한 국채 시장. 네. 무엇보다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데는요, 늘어나는 공급에 비해 부족한 수요가 근본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발행된 미국 국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었어요. 한때 50% 가까웠던 신흥국 중앙은행과 같은 미국인이
미국채 보유 비중은 현재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대신 패드가 큰 손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좀 한 번에 볼게요. 샵에서 이 국제경제를 클릭하시면 국제경제만 볼 수 있는데, 박병희 기자네요. 바이든의 2,155조 원 도박이 시작됐다. 뭐 대통령이 도박하는 건 아닌데, 대규모 부양책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7%를 넘을 거나 전망 나오고요. 하지만 당장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 부담이 가중됐는데요. 달러가 대량으로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넷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부양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다만 단기에 그칠 뿐이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예요. 환율 관한 소식이네요. 여러분들도 달러 많이 사셨다가 차익 실현하셨나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그렇게 한대요. 원달러 환율이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김희정 농협은행 NH 올백 자문센터장은 미국 백신 보급 현황 및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비트코인 가격 등 달러에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할 변수가 늘었다며 개인으로선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라도 일정 정도의 달러와 예금은 항상 보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네요. 강현우 기자의 중국 경제 소식인데요. 중국의 숨겨진 지방비 8,600조 찾겠다고 하면서 긴축으로 돌입하는 중국이네요. 자, 지방 정부 융자에서를 통해 숨겨진 채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고요. 이거는 지방 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게 지방 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빚이 더 많다고 하는 거고요. 시중 유동성은 지금 계속 늘어나요. 중국의 강의 통화는요, 223조 원으로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전월 동월 대비 10% 늘어서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2019년까지는 월별 통화량 증가율이 8, 9%를 유지했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10%를 웃돌고 있고요.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조치에도 지난달 대출 증가율과 사회 융자 총량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 증시 투매 수익 낼 기회다고 하네요. 수익 낼 기회면 팔으라는 얘기인가요? 중국은 긴축 기조로 아니죠. 더 사라는 얘기군요. 중국 긴축 기조로 빨리 돌아서지는 않을 건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앞서 리커창 초이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목표치를 비교적 낮게 잡은 걸 두고 우려먹힌 소리가 나왔죠. 6%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거보다 더 될 거로 보고는 있죠. 한 8%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중국 당국은 엄격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늘어날 전망이긴 하지만 대출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최대 축의꾼으로 전략한 부동산 해결사 도도리표 잔혹사네요. 고려 왕조 부동산 문제는요,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1259년 몽골 원나라와 40년간 정쟁이 끝난 뒤 고려 전국의 토지는요, 잿더미로 변했지만 곧 조정의 복구 정책이 이어지면서 100년여간 부동산 투기가 판을 쳤죠. 원나라 황제 사이가 된 고려 왕들도 1년에 2, 3개월만 고려에 머물고 나머지 기간은 원나라의 수도 영경에 머물면서 황제와 귀족들로부터 고려 복구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로비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낼 정도였죠. 이렇게 해서 복구 지역이 결정되면요, 원나라 귀족들과 연줄이 닿아있던 검문 세족들이 가장 먼저 개발 정보를 얻었고요. 이후 그들은 복구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미리 싼 값에 매입한 뒤 땅값이 치솟으면 이를 매각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죠. 이 차익 중 일부를 다시 원나라 귀족들에게 뇌물로 바치곤 했고요. 이처럼 국제적으로 행해진 부동산 투기에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들 그리고 원주민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새들어 살던 소장농들까지 모두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된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이선혜 기자인데요. 한편 지배구조에 관한 기사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하면요, 모회사의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추진 중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해 모회사 LG화학의 주가 역시 디스카운트 우려가 나오고요. 배터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직접 에너지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것이란 판단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 지 지난 1월 KB증권, 모건스탠리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죠. 네. 강나은 기자인데요. 주식 증여 카카오 김범수 가족 증여세 얼마 냈게 해요? 420억. 증여세 세금이에요. 이게 증여 420억 했다는 건 아니고요. 더 했죠. 50% 누진세율, 배우자 6억 원, 직계족속 5천만 원 증여공제, 신고세 공제 등을 적용하면 김 의장 가족 한 사람당 내야 할 증여세는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세 가족이 내야 할 증여세만 420억 원에 달아요. 김 의장 가족의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러나 세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도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적자 허덕이는 이커머스 기업들 쿠팡 이후 상장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마켓컬리 상장 미국 상장 계획도 밝혔는데요. 상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요 한 2조 원 정도에 상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하면 한 1조 원 정도 상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신세계 등을 상대로 매각 중지하다 불발된 11번가 역시 미국 아마존과의 제휴를 발판사 조만간 상장 계획을 밝힐 거고요. 아마존은 지난해 말 11번가의 모기업인 SK텔레콤과 3천억 규모의 지분 참여 약정을 맺고요. 투자를 결정했죠. 현대 SK텔레콤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아마존에 이어 이베이와 손잡고 상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슬기나 기자네요. 쿠팡발 지갑 변동. 이베이 코리아 인수판이 커졌네요. 자, SK텔레콤까지 참여를 했죠. SK텔레콤은요, 보안, 모빌리티, 커머스, 미디어 컨텐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슬기나 기자 또 나왔죠. SKT 박정호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참여 당연하다 공식화했네요. SK텔레콤의 이 같은 결정은요 11번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탈통신 성장 전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이른바 한국판 아마존으로 도약을 예고한 셈이고요. 과거 하이넥스 인수 등 SK그룹의 주요 M&A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온 박 CEO가 아마존과의 글로벌 초협력 빅딜을 성사시킨 지 불과 6개월도 안 돼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을요. 샵 인수합병을 치고 몰아서 보죠. 네. 차준호 기자네요. 몸값 5조 플러스 알파, 이베이 코리아 쟁탈전, SKT, 롯데, 신세계 등 6에서 7곳이 떨어졌네요. 매각직이 제시한 이베이 코리아 작년 거래액 GMV는 약 17조 원, 매출은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830억 원, 2019년 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34.9% 늘었죠. 17년 동안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온 탄탄한 체력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약점으로 둔화되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네요. 효성 TNC 스판덱스의 힘 최고가 경신했네요. 자, 주가가 크게 전평돼 있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급등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쟁사 키 맞추기도 진행 중이고요. 효성 TNC는 크레오라 브랜드로 세계 스판덱스 점유율 1위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글로벌 경쟁사에 한참 뒤처지죠. 글로벌 2인 스판덱스 업체인 중국 후아펀 시총이 10조 원, 효성 TNC 시총이 2조 원 수준이고요. 효성 TNC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수준입니다. 와, 5배는 더 올라야 되네요. 전범진 기자네요. 미술품 경매 화랑 서울옥션 이달에만 39%나 뛰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경매 시장에 나올 거란 예상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가가요 한 3조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팔아서 상속세 낼 수도 있겠네요. 국민기 기자입니다. 비대면, 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무신사 1,400억 원 유치, 몸값 2.5조 원, 2조 5천억 인정받았죠? 무신사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2019년 11월 투자자 세쿼이어 캐피털 미국 회사죠. 네, 투자받았고요. 2021년 3월 세쿼이어 캐피털 IMM 인베스트먼트 총 1,300억 원 투자받았네요. 강경민 기자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쇼핑몰, 예, 소개드렸고요. 최만수 기자입니다. 네, 배터리도 했고요. 박상용 기자입니다. 알리바바 어떡해요. 언론사 지분 팔으래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는 신문, 방송, 디지털, 소셜미디어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와 홍콩의 대표 영자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중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을 비롯해 저장성, 수천성 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신문사와 제휴를 맺거나 합작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알리바바의 미디어 자산 규모는요, 상장사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따져도 최소 80억 달러, 9조 원에 달합니다. 박상용 기자네요. 페북 테슬라 기록 깨졌다. 파격 목표 내건 스타트업들인데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는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죠.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테슬라 6,795억 달러.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내림세를 보시면 1년 전보다 8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강현우 기자, 예, 중국 경제 내용은 보내드렸고요. 김일규 기자네요. 품질 고객 강조한 정의선, 가장 두려운 건 무감심. 정의선 CEO가 피터 드러커 책을 또 이용했네요. 드러커의 책에 유능한 임원은 고객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동의했어요. 실패한 기업의 임원은 고객이 아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정 회장은 고객 중심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사 대표 역시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동희 기자네요. 쿠팡 100조에 놀라 뭉쳤다. 네이버 신세계 2,500억 지분 교환. 네. 쿠팡이 100조 안 했어도 뭉치지 않았을까요? 네. 기사 제목 좀 이상하죠? 네이버와 신세계는 이날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주식 교환 등을 통한 제휴 협력 방안을 의결했고요. 신세계그룹은 1,500억 원 규모의 이마트 자사주와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1,000억 원어치를 네이버 교섭과 주식과 맞교환했고요. 네이버는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정현진 신세계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이어 이마트 3대 주주로 올라서고요. 두 회사는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물류 거점화, 라스트 마일, 최종 목적지 구간 배송 등 폭넓은 제휴 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 그룹은요, 계열사 이마트를 통해 이날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도 참여했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신세계 그룹은 쓱닷컴 2대 주주이자 글로벌 상업펀드인 어퍼니티 에코리 파트너스와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정부 회장의 인수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종 영행은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일단 덩치를 키우겠다는 측면이 크다고 투자은행 업계 전문가가 얘기하고요.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도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네이버와의 제휴와 M&A 인수합병을 통해 쓱닷컴 상장 시 몸값을 최대한 높여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고요. 쿠팡과 쓱닷컴을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처럼요. 그럼 멋있겠네요. 이동우 기자, 예, 아까 김범수의 더 기빙 플래지 서약 사회문제 해결에 100명 형씨가 발굴이 이분의 목표인데요. 1998년 한게임, 2000년 네이버 합병으로 이른 성공을 맛본 김 의장은 기부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목표했던 부를 얻고 난 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한동안 방황해야 했으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접한 뒤 앞으로의 삶에 방향타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아시는 분은 여기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김수영 기자네요. 물건 사고 영화 무제한 보세요. 충성 고객 OTT로 잡는다고 하네요. 자, KTH가요.
여기가 이제 쇼핑도 있고 그 컨텐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쇼핑하는 사람한테 컨텐츠도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쓴다고 하네요. K몰이라고 했나요? 이름이? 네. K쇼핑인데요. 네, K쇼핑 한번 보십시오. 김근희 기자입니다. 소액주주 뿔났다. 바이오 주총 폭풍 전야네요. 자, 바이오 주총이 뭐 지금 시젠하고요. 뭐 마크로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크로젠 3월 31일 소액주주 사회이사 선임 정관 개정. 시젠 3월 26일 전문 경영인 영위 코스피 이전 상장 내용이 있네요. 자, 마크로젠은 이제 주가 하락 투자주의 한기 지역 종목들의 이유로 회사 측과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J는요. 정기주주총회 분기대당 도입과 300원 규모 자사주 매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죠. 김은영 기자입니다. 오아시스 마켓 150억 투자 유치했네요. 네. 머스트 자산 운영 자회사인 머스트 벤처스가 조성한 펀드가 100억 원, 호방그룹 계열사 투자사가 조용한 코너스톤, 펜타스톤 2호 신기술 조합이 50억 원 등을 투자해 총 150억 원을 투자 유치했고요. 자, 오아시스 기업 가치는 3,150억 원으로 인정받았고요. 지난해 12월 카카오그룹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투자받았 당시 기업 가치가 2,230억 원. 얼점을 관련하면요. 3개월 만에 50% 이상 상승했어요. 다음 3개월에 또 50% 상승하고. 계속 그러면 좋겠네요. 네. 오정은 기자네요. 영원 홀딩스, 영원 아웃도어, 너스페인 국내 판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4,327억에 영업이익이 특별히 좋아지고 있네요. 806억까지 올라갔고요. 근육맨 패딩, 근육맨 패딩이라고 하는군요. 국민 패딩. 대박 났네요. 자, 영원무역홀딩스가요. 금융가동에 종시하지 따르면 노스페이스가 전개하는 영원 아웃도어는 지난해 매출 5.4% 증가한 4,327억 원을 영업이익은 35.7% 증가한 806억 원을 기록해서요. 깜짝 시정을 기록했죠. 투자 검토해보세요. 네, BC카드만 마이너스 실적 났네요. 애물단지된 4천억짜리 사업. 어떡합니까? 카드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카드사는 다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요. BC카드사가 이제 CEO 선임했어요. 최원석 FN 자산평가 대표를 내정했고요. 지난해 3월 CEO 교체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내린 결정이고요. 이달 중 이사회 주주총회 결정 정식 선임되고 모기업인 KT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죠. 카드업계 경력도 6년간 BC업 카드 사회사를 지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KT 출신이 아니에요. 좀 뭔가 파격적인 걸 기대해볼만 하죠. 윤세민 기자입니다. 정말 왕이 된 테슬라 머스크. 무슨 그림 그리나. 네. 자, 회사의 자금 부분 전체를 담당하는 재무 책임자의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건 앞으로 아메하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에 대한 테슬라의 관심은 일시적인 불장난이 아니고요. 테슬라가 내년 안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자동차 결제 수준을 인정하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을 팔 때 생기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테슬라로서는 비트코인 투자자와 암호화폐에 익숙한 밀레니얼 Z세대를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에 반신반의하던 주류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 비트코인의 결제를 잇따라 도입하면 비트코인 가치는 더 오르고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죠. 비트코인 투자와 결제 도입에 먼저 나선 테슬라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럼 현대차도 비트코인 받아야 되나요 이제? 성영리관 기자입니다. 페북 대 애플 전쟁에 눈 뗄 수 없는 이유 뭘까요? 네, 애플은 왜 페북을 저격하러 할까요? 표면적으로는요. 데이터 비즈니스와 프라이버시를 대하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페북은요. 광고 기반 무료 온라인 서비스의 대표주자고요.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주들에게 수익을 챙기죠. 전 세계 28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저크버그는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만이 경제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데요. 타깃 광고는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전 세계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커버그가 애플의 정책을 겨냥해 전 세계 수백만의 사업자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고요. 이와 반대로 프라이버시를 핵심 경쟁 전략으로 뽑아온 애플로서 돈을 벌려고 이용자 데이터를 파는 페이스북은 나쁜 기업이다.
팀쿡 애플 CEO는 올 초 열린 보안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쳐지고 판매되는 걸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행태를 꼬집었어요. 이들의 SNS 알고리즘 역시 사회 악으로 규정했고요. 이용자들이 더 이상 오래 머물도록 그들의 편향을 계속 자극하고 극단 분열, 폭력 조장에 따른 비용은 사회가 대신 지불한다고 맹비난했죠. AI 시대 빅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셈인데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개정안 통과로 빅데이터 산업이 태동기를 맞은 우리 사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의영 기자네요. 빚내서 돌려막기, 빚중독 1, 남일 아닌 한국도 그런다고 하는데요. 자, 일본은요, 중앙은행, 은행권, 보험회사, 연기금, 공적연금 등이 국채 90%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비교적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적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은 5%가량 불과하고요. 네. 국채도 외국 보유안에 외환 보유액도 1조 4천억 달러나 되고요. 이정현 기자네요. 네, 요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보시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우주항공이 원래 진짜 핫한가 봐요. 네, 우주항공 관련돼서 그래프가 있는데요. 와, 위성 대수 보유 대수가 미국이 1,800개 정도 되고요. 중국 410, 일본 84개, 한국 17개. 정말 작죠. 전 세계 위성 항법 시스템 현황은요. 예, 미국이 이제 1995년에 했고요. 러시아도 95년. 갈릴레오 유럽이 한 2025년 예상되고요. 중국이 2020년이었네요. 인도 2018년. 한국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고요. 일본이 2023년 정도 예상됩니다.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신원철 기자네요. 옐런 미국 주요국 법인세율 하한선을 도입하자고 하네요. 하한선 이거 오펙의 뭐 다막 같은 건가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요. OECD 협력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주요국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다국적 기업 이탈 등 자본 유출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보관인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상당수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면서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평균치는 24%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에요. OECD 회원국의 경우는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미국, 영국도 21개국은 인하, 독일, 한국도 18개국은 인상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난해만 해도 프랑스도 9개국이요. 법인세 인하를 단하했죠. 이동인 기자네요. 백조 쿠팡 독주 막아라. 용진이 형, 혜진이 형 손잡았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도 물류 협력도 했었죠. 네, 강력한 물류망을 가지고 있고요. 쿠팡은 국내 인구 70% 대상으로 4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밀도를 갖췄고요. 쿠팡이 밝힌 대로 향후 물류부나 추가 투자가 이뤄지면요. 배송 시간은요. 60분까지 줄어듭니다. 네. 와, 1시간 내 배송되네요. 굉장하네요. 1년 반 만에 맛본 SKT 초협력 전략. 맡겨온 카카오 지분서만 7천억 이익이네요.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르며 초협력의 첫사례를 연고로 평가되는 SK텔레콤과 카카오 지분 교환은 평가 차익만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 당시 3천억 원 규모였던 SK텔레콤의 카카오 지분 평가액이요. 1조 430억, 16일 기준 급등했고요. 수익률만 247%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실현 이익은 아니지만 평가 차익이 SK텔레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1조 3,493억 원의 절반도 넘어섭니다. 굉장하네요. 김인호 기자입니다. 쿠팡 상장 첫날 400원어치 사들인 서학개미인데요. 정말 많이 샀죠. 네. 김 의장은요, 일부 매도를 했어요. 네, 120만 주 정도 A주를 전환한 다음에요. 의결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네,
그런데요. 쿠팡의 이제 임원진들도 이제 약간씩 매도를 할 수 있나 봐요. 33.3% 이상 상승하면요. 공모가 대비 또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보다 또 더 어떤 또 협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 얻은 스냅, 스냅챗이라고요. 우리나라 많이 안 쓰지만 외국 많이 쓴대요. 월간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억 6,500만 명 수준이고요. 지난해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스냅챗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3세에서 24세 스마트폰 유저 중 9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냅챗에 공유되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는 전송 후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상대에게 일시적으로 전달된 지 사라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2017년 상장한 스냅은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일례로 페이스북이 30억 달러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한 바 있고, 구글 역시 인수를 제안했죠. 신사업에도 확장을 가하고 있어요. 증강현실 AR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요. 일례로 다양한 효과의 AR 렌즈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고 사업 호조로 연결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냅의 주요 사용자층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 이들은 스냅챗 세대라며 2019년 국내에도 큰 유행을 일으킨 AR 카메라 필터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난해 스냅은 8억 6,210만 달러 영업정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7,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범 기자네요. 빌 에크먼이요. 기부를 했대요. 쿠팡 주식에도 많이 투자했었나 봐요. 쿠팡에서 나온 수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퍼싱 스퀘어라는 회사 설립했었죠. 팬데믹 초기인 3월 2,700만 달러 투자의 CDS 신용 부도 수합을 사들이며 투자금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기도 했죠.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해 많은 기업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에크먼은 기빙 플래지 운동에 동참하고 서약할 당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던 기억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음 돈을 더 벌었을 때도 일정 부분 기부했다고 했고요. 수년 동안 내가 기부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감정적 정신적 보장은 너무나 엄청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눌수록 나는 더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이네요. 종부세 폭탄, 양도세, 취득세 인하로 테러를 열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견디기 힘든 집주인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테러를 열어줘야 돼요. 양도세뿐만 아니라 1주택자 기준 최고 3%인 취득세도 인하해야 되고요. 그래야 집을 사고 파는 게 원활해집니다. 국제 기준을 봐도 우리나라 양도세, 취득세는 너무 높고요. 고일의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건 집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네요. 쿠팡 주식 이상 조짐했네요. 18일 임직원 3,400만 주 쏟아진다고 합니다. 쿠팡의 대주주 역시 주가가 공모가 대비 33% 이상 높을 경우 46.55달러죠. 공모. 12일부터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할 수 있어 시장의 추가 물량에 나올 수 있고요. 쿠팡은 2010년 창업 초기부터 임직원에게 지위와 협상 조건에 따라 수만 주씩 스탁옵션 차등 지급해 왔는데요. 스탁옵션 평균 행사가는 주당 1.95달러로 매우 낮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도 수십 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니까요. 유의하셔야겠네요. 네, 알파gün의 경제뉴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